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523페이지 복사난방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이 복사난방. 자, 복사난방의 원리는 보통 이것입니다. 자, 과거에는 온돌 구조의 경우는 이 구들장을 데워서 이 복사열을 방출했고요. 저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물을 데워서 방열관 내 파이프 내에 뜨거운 물을 보내서 주변에 콘크리트나 이런 돌 같은 걸 데워서 바닥을 데워서 열을 방출하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의 난방은 온수온돌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온수온돌 개념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 복사난방은 그래서 지금 시험이 연속해서 나왔습니다. 17회 때는 뭐 법령에 들어가서 온수온돌 구조에 대해서 냈고요. 그리고 17회 때는 이 바닥 복사난방을 출제를 했습니다. 복사난방에 대해서 연속으로 냈기 때문에 올해는 총합 문제 유형으로 갈 때 지문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어떤 유형이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뭐 구들온돌 같이 사실 아파트하고 전혀 관계없는 걸 내는 유형,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복사난방은 알아두실 것이, 얘는 대류식 난방이 아닙니다. 대류식 난방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방열기를 설치를 안 합니다. 라제타 설치를 하지 않는 난방입니다. 방열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자, 이 복사난방이 시설비가 가장 비쌉니다. 시설비가 비쌉니다. 가장 비싸고요. 제일 비싼 게 바로 이 복사난방입니다. 시설비 비싸지면 쾌감도가 가장 좋습니다. 쾌감도가 가장 좋은 난방이고요.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복사난방은 이 복사열을 하다 보니까 바닥을 데워서 하니까 열 용량이 크죠. 열 용량이 제일 큽니다. 가장 큰 난방이 이 복사난방입니다. 이 복사난방적인 측면이 됩니다. 그러면 이 복사난방, 그래서 523페이지 보시면 장점, 방열기가 없으므로 방의 바닥 면적의 이용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복사열에 의한 난방의 실내 온도 분포가 제일 그러면 왜냐하면 보통 대류식 난방을 하면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온도차가 날 수밖에 없는데, 얘는 바닥을 데워가 열을 방출하다 보니까 온도 분포가 가장 균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4번에 보시면 방을 개방 상태로 해도 난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안 죽고 살아남았죠. 왜냐하면 옛날에 창호지 개념이었잖아요. 창호지 한 장 가지고 또 위풍이 심해서 바람도 숭숭대고, 그래서 보통 잠잘 때 뭐 물이나 식혜 이런 거 먹다가 놔두고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얼어 있어요. 얼음이 얼이죠. 그만큼 실내 온도가, 저한테 바닥이 따뜻하니까 다 살아남았습니다. 이불은 솜이불 덮고 자면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상하 온도차가 이 천장고가 높은 실에도 난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바닥 먼지 상승이 제일 없는 것이 이 복사난방입니다. 근데 단점은 배관을 매설 해야 돼요. 바닥에 매설하는데 이거 야매죠. 옛날에 이 바닥에 보면 이 온수 파이프가 진하게 다 타가 보입니다. 연탄 보일러 시절에 연탄 보일러 온수했을 때 막 이 배관을 이걸 깊이 매립을 해야 되는데, 매립을 하다니까 때도 방 잘 안 뜨뜻하다 못 난다고 생각할까? 이걸 표면 가까이 배치해 가지고 데이면 엉덩이 데이면 뜨겁고 옆에 가면 차갑고 이랬습니다. 온도 분포가 안 균등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아파트는 보시면 전체가 은은하게 따뜻해요. 이것이 잘하는 난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술이나 고장개소 발견이 어렵습니다. 다 뜯어야 돼요. 어디서 샜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근데 최근에는 엑셀 파이프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공사가 잘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7, 80년도 이럴 때는 거의 동강 가지고 거의 많이 했습니다. 동강 가지고 아파트 공사하다가 물 새면 다 뜯어가지고 새로 공사하는 경우 제가 옛날에 신문 수금하러 다니면서 자주 봤는데 간혹 가다 이런 공사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엑셀 파이프로 묻다 보니까 조인트 보통 분배기 그 부분에서 고장이 안 나면 거의 요새는 잘 고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구조체를 가열해가 복사일을 방출해서 난방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시적인 난방의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한 시간만 있다가 가면요 춥다가 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 데워지는데 한참 걸립니다.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 걸리죠. 그래서 빨리 안 데워집니다. 자, 그리고 외기 온도 그러면 방열량 조절은 어렵습니다. 왜? 구조체를 전체를 가열해서 복사일을 방출하다 보니까 빨리 방열량 할 조절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방 더우면요 방법 없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환기하면서 온도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죠. 그리고 방열면 휴면에 열 손실 방지해서 이 제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닥 난방인 청간 바닥에는 바닥 난방을 하게 되면 이 청간 바닥에 단열재를 우리가 시공해야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 단열재 시공을 하게 됩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그래서 등급이 가등급이냐 나등급이냐 다등급에 따라 이 단열재 등급을 4가지 등급으로 나누거든요. 제일 좋은 등급이 가등급입니다. 가등급일 때 단열재 두께가 30mm 이상 넣고 나등급일 때 35mm고 다등급일 때 45mm고 라등급일 때 50mm 이상 단열재 내야 돼요. 그러면 단열재가 가가 좋은 겁니다. 라등급 될수록 단열 성능이 떨어지니까 두께를 두껍게 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열재 시공을 법적으로 넣도록 돼 있어요. 바닥 난방인 청간 바닥은 의무적으로 단열재 시공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하중이 증가됩니다. 보통 15 전후 정도 슬래브 위에서 더 갑니다. 바닥판이 두꺼워지면 하중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24페이지 방열 패널 배관 방식이 나오는데 이제 이 방열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 배관을 갖다가 바닥에 묻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방열관은 매설 깊이 나오죠. 매설 깊이는 바닥의 균열 등을 고려해서 최소한 간경에 보통 1.5배에서 2배 이상 매설을 해야 돼요. 그럼 바닥 표면에서 간경이 최소한 일정 매립 깊이 외경을 기준 잡겠죠. 간경에 1.5배에서 2배 이상 이 매설을 해야 돼요. 매설 깊이가 사실 깊을수록 균열도 잘 안 생기고요. 그 다음에 온도 분포가 균일해집니다. 그리고 이때 간경은 15에서 20 정도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관 길이 하나의 회로 길이입니다. 표면 온도를 측에서 50m 이하로 하는데 이거는 하나의 회로 길이가 50m 이하로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50m 이하로 하는 것은 하나의 회로 길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파트의 경우는 싱크대 아래에 보시면 싱크대 아래에 분배기가 있어요. 그럼 거기 거실 1, 거실 2, 침실 1, 침실 2 이렇게 막 나갑니다. 그게 하나의 회로가 그러면 침실 1 이렇게 쓰니까 그 하나의 회로가 50m 이하로 해주라 이겁니다. 배관이 길게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 온도차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만큼 짧게 해주라 이겁니다. 50m 이하로 처리해주라. 그리고 네 번째 온도 분포를 고르게 하기 위해서 피치는 간격이죠. 나중에 배관을 이렇게 매설했을 때 이 간격이죠. 배관과 이 배관이 이 간격을 뭐라 한다? 피치라 하고 피치. 그리고 매설 깊이는 깊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온도 차를 최대한 적게 해주면 됩니다. 공급한 온도하고 환수하는 온도, 순환 온수 온도 차를 적게 해주는 것이 온도 분포를
고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순환 온수 온도 차는 5에서 6도씨 이내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온수 온도는 콘크리트 매설 할 경우 최고 60도씨 이하로 하고 보통 50도 정도로 해줍니다. 자, 그리고 바닥에다가 너무 온도를 높일 필요가 없잖아요. 바닥에 온도 뭐 100도씨 막 넘는 거 공급해서 바닥에서 뭐 구워 먹을 일 없죠. 삼겹살 구워 먹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도 은은하게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에게는 현재는 좀 안 어울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파트에 가시면 춥대요. 춥지는 않은데 바닥이 안 따뜻하니까 바닥이 따뜻하게 해야지만 옛날 구들짝 온돌이 생각나고 연탄 보일러 시절에 온돌이 생각이 나서 바닥을 뜨겁게 해야 되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전기장판을 하나씩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바닥이 따뜻해야지 난방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밑에 온수 온돌 있죠. 이것이 법령기준 18회 때 이 기준 가지고 시험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나온 17회 때 실수에는 온수 온돌이 그 17회 때 냈었어요. 이 법령에서 나온 거예요. 법령 온수 온돌이 이 17회 때 나왔습니다. 그럼 18회 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실 때 온수 온돌은 거기 층이 뭐 바탕층 있고 단열층, 뭐 채움층, 배관층 해가 거기 나오죠. 그리고 방열관, 마감층 이렇게 구분되고 있어요. 뭐 간략히 보시고, 그래서 온수 온돌의 그 설치 기준 개념 가지고 시험을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오지 않은 526페이지에 보시면 구들 온돌에 대해서 한번 준비합시다. 구들 온돌. 자, 이 구들 온돌은 보통 연탄이나 그 밖에 가염을 연소할 때 이 열을 가지고 우리가 바닥을 데워서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구들 온돌의 그 그림 보시면 나오죠. 앞에 아궁이가 있겠죠. 아궁이 있고요. 불 떼는 곳이 아궁이죠. 그러면 아궁이 불을 떼다 보니까 이제 산소를 공급해야 되니까 공기 흡입구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가스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일산화탄소나 이런 것이 이산화탄소 이걸 배출하기 위해서 환기구 둬야 되겠죠. 그리고 불길이 통하는 통로를 고래라 해요. 고래. 그래서 고래는 해적에 나오는 그 고래가 아니고 고래 잡는 거. 그래서 바다에 있는 고래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고래는 불길이 통하는 통로가 고래고, 뭐 꿀뚝이 있을 거고 위에 구들짝 놓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자 여기에 대해서 봐두십시오. 그래서 구들 온돌의 설치 기준이 있죠. 설치 기준을 봐두시는데 그 설치 기준에서 기억해 보면 연탄 아궁이 하다 보니까 가스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것을 빨아내기 위해서 환기용 구멍에 환기 설비를 해야 돼요. 최소한 바닥 면적에, 그래서 기억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두 가지 측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환기 구멍이나 아니면 환기 설비를 설치해 줘야 되죠. 환기 설비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환기 구멍이나 환기 설비 설치할 때 바닥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을 해 주시면 된다. 바닥 면적의 10분의 1 이상 면적 해주면 돼요. 그래서 환기 구멍이나 환기 설비의 면적은 자 바닥 면적의 10분의 1 이상 되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공기 흡입구를 설치를 해줘야 돼요. 연탄을 우리가 하게 돼 연탄 아궁이다 보니까 공기 흡입구를 해주는데 이때 공기 흡입구 자 설치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다 설치 의무입니다. 설치 의무가 돼요. 연탄 아궁이이기 때문에 설치 의무로 가는데
공기 흡입구는 보통 10cm 이상에서 20cm 밑에 공기 흡입구를 해주면 돼요. 10cm 이상에서 20cm 이하의 공기 흡입구 설치 의무를 가지고 있다. 정리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고래바닷가 연탄가스 원활 배출할 수 있는 수평하고 일정한 경사도를 두라는 겁니다. 올라가도록 5분의 1을 두라는 거고, 그거는 꼭 외우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부뚜막시 연탄 아궁이의 고래 연결 유도관이 보통 20에서 45도 경사를 가져주라는 겁니다. 고래바닥은 5분의 1 경사도고요. 그리고 리얼에 보시면 리얼 개념 보시면, 자, 꿀뚝의 단면적 개념 나오죠. 그래서 이 꿀뚝 단면적은 일정 정도 이상을 해줘야 돼. 원활하게 배기가스학에서 150제곱cm 이상으로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꿀뚝 단면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꿀뚝 목의 단면적이 나옵니다. 목의 단면적은 꿀뚝 목의 단면적은 우리가 알아두실 게 꿀뚝 단면적보다 크게 한다는 거. 꿀뚝 단면적보다 커야 돼요. 꿀뚝 단면적보다 자 크게 우리가 한다는 거 명심을 해 두시면 된다. 크게 해야 돼요. 크게. 이거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요거 가지고 다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오면 정리를 해 두시고, 그리고 기억하고, 그래서 기억과 리얼을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풍난방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풍난방. 자, 온풍난방이라는 것은 따뜻한, 자, 이 온풍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게 온풍난방이죠. 그래서 간접난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온풍난방은 별도로 나오기는 힘들고요. 종합 문제가 나왔을 때 지문 형태로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를 가열해서 이제 닥터나 이런 걸 통해 공급해 주는 거죠. 근데 여효율은 좋습니다. 직접 공기를 가열하니까 여효율은 좋습니다. 그리고 연료비 적게 들어요. 그런데 설비비도 싸고요. 근데 이제 단점이 소음이 커요. 공기를 막 붙여줘야 되니까 소음이 크고, 그 다음에 쾌감도가 나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좋은 게 사실 복사난방입니다. 아파트 같은 복사 소음이 쾌감도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얘는 공기를 직접 가열하기 연료용량은 작은 거예요. 그러면 쉽게 묵은 놈을 가열하는 게 연료용량이 큰 거예요. 그래서 복사난방이 연료용량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온수입니다. 무게 순서로 명심하세요. 연료용량은 질량 곱하기 비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묵을수록 연료용량은 크게 됩니다. 그 측면을 알아두시고, 그래서 공기를 가열한 게 제일 빨리 가열을 하는 방법이거든. 근데 제일 빨리 가열되고 난방을 정지하면 가장 빨리 식는 난방이 온풍난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난방이라는 것은 이거죠. 일반 난방 방식에 속하지는 않고, 지역난방은 열병합 발전소와 같이 보통 열병합 발전소 만들어서 쓰레기를 소각하잖아요. 그 열로 뜨거운 물을 만들어서 각 아파트, 그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 공급해 주는 게 바로 지역난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역난방입니다. 그건 열매 공급하는 게 지역난방이라는 거죠. 중앙난방, 지역난방을 쓰는 거고, 여러분들 아파트 내는 거의 다 복사난방이 주예요. 간혹가다 온수난방을 쓰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수난방은 라제트 방열기 설치했을 때가 온수난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열기. 그럼 옛날에 거실에 마루너를 깔았을 때, 자, 거실 벽 쪽에 저거 있었습니다. 라제트 설치해서 따뜻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간혹 가다가 수건 말리고 양말 말리고 이런 분도 있었는데 옛날에 그러다 얹어놓으면 말랐습니다. 그것이 온수난방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바닥이 나무늘이니까 따뜻하지가 않으니까
자, 방석을 내드렸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가 온수난방 시절이고, 지금은 온수난방이면 어떤 경우 온수난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가 하면 저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하면 혹시나 척벽 라인들 몇 동 쌓여 있는 데 있죠. 거기가 척벽 라인인데, 척벽 라인에 화장실 욕실이 들어오면 추우니까 그다가 수건거리 타월거리 밑에다가 쪼맡은 방열기 설치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척벽 라인 쪽만 보통 돼 있습니다. 척벽 라인에 안 설치되면 그런 경우 없고요. 그래서 이 지역 난방, 그래서 이 지역 난방은 뭐 그 장단점 한번 간단히 읽어 두세요. 그리고 단점으로서는 배관으로 각 아파트 단지에다가 다 공급해야 되니까 A 아파트 단지, B 아파트 단지 다 공급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배관이 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 열병합 발전소에서 그래서 고온수를 만들어 가지고 배관을 통해서 각 아파트 단지에 공급을 해줍니다. 에너지 손실이 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일정한 온도로 맞춰서 각 세대에다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지역 난방이래. 그래서 배관도 열 손실이 크고 초기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공 정도가 높고 숙련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름기기의 용량 제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 지역 난방을 하면 그래서 과장님들이 한 분 더 있는 거죠. 설비 과장님들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529페이지 열병합 발전 난방 시스템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해놨어요. 열병합 발전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집중 열병합 발전 사업이 있고 분산식 열병합 발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중 열병합 발전 신도시와 같이 하나의 지역을 전체적으로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집중식 열병합 발전이고, 분산식 열병합 소규모 빌딩 같은데, 보통 빌딩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심 상업 지역의 일부분의 빌딩을 엮어서 한다든지 여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분산식은. 근데 최근에 아파트 중앙 집중으로 하는 아파트에 무엇을 했는가 하면 이 소규모 열병합 발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 열병합 발전이 분산이고, 일단 하나의 도시에서 일산 신도시다, 분당 신도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집중 열병합 발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앙 집중인 데가 보통 각각의 아파트 세대의 보일러를 막 뚫어가지고 개별 보일러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소규모 열병합 CES 형태로 가는 형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530페이지 보시면 적산 열량계하고 난방 유량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그러면 적산 열량계라는 것은 들어올 때 하고 나갈 때의 온도 차를 갖다가 열량으로 환산해서 하는 거예요. 열량으로. 근데 난방 유량계는 이거 뜨겁든 아니든 유량만 체크하는 거예요. 그럼 유량만 체크하게 되면 문제가 이겁니다. 나는 방은 안 따뜻한데 난방비만 많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열받아 죽습니다. 이럴 때. 그래서 보통 이 적산 열량계가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적산 열량계가 그래서 단위라 이거는 kWh로 열량으로 환산하니까 kWh로 나타내고, 그런데 유량계는 입방로에다 얼마나 돌았나 이걸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유량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되게 많은 겁니다. 불만이 많고요. 그리고 근데 비용은 누가 비싼가 하면 그 적산 열량계가 비용은 비쌉니다. 그런데 이걸 조작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가지고, 그러면 온도 차를 이용해서 열량으로 환산하니까 그걸 조작해가지고 난방이 안 나오도록 만든 사람들이 있어가 뉴스에 한번 떠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건들면 안 되는데 자기는 안 건드렸다고 하죠. 조작을 하고 아는 사람들이 자꾸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많은 요소가 된 것이, 그래서 이거는 조작 못하도록 봉해 놓든지 뭘 해야 되는데 건들면 고장 나도록 하게.
고장나면 바로 바꾸도록 하는 형태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비교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장이 많은 것이 적산 열량계예요. 고장은 유량계는 적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알아두실 것이 이제 치역 난방 이런 데 많이 쓰는 것이 적산 열량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알아둘 것이 이거는 공동 난방비가 근데 적산 열량계는 발생을 하게 됩니다. 비교해 놓으시고 그리고 531페이지 제3절 보일러 설비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일러. 자, 이 보일러적인 측면은 우리가 보실 때 보일러는 그 종류가 나오죠. 주철제 보일러가 있고 노통 연관식 보일러, 뭐 대표 수관식 보일러 이 세 가지적인 측면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주철제 보일러는 주철 이 부재 섹션을 갖다가 조립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이 이 주철제 보일러입니다. 그러면 섹션을 조립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분할이 가능하죠. 그러면 용량을 갖다가 증감할 수 있고 분할 반입도 할 수 있고 용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보일러가 주철제 보일러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주철제 보일러는 고압용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저압용입니다. 근데 주철의 특징이 내식성이 우수하다니까 수명은 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통 연관식 보일러가 사실 아파트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노통 연관식 보일러. 노통 연관식 보일러는 옆으로 길어요. 그래서 행형 보일러인데 옆으로 길단한 보일러입니다. 행형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노통 연관식 보일러의 경우는 거기 532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자, 이렇게 옆으로 긴 형태예요. 그래서 노통 써놨죠? 노통이 연소실, 연소통을 이야기하는 거야. 거기 노통이 나오죠?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고 연소실을 의미합니다. 연소실도 연소통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연료를 떼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은 여기서 연은 납이 아니에요. 간의 종류가 아니라 여기서 연자가 연기연입니다. 연기연. 그래서 연소열하고 연기를 이 간 내부에 보내서 주변 물을 데우는 거예요. 그래서 노통연관식 보일러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노통연관식 보일러의 장점은 이거예요. 장점은 간 내부에서 자 우리가 열을 보내서 데우다 보니까 보유 수량이 많은 거예요. 보유 수량이 많습니다. 그럼 보유 수량이 많다 보니까 부하 변동에 안전해지는 거예요. 부하 변동에 안전해지는 것이 장점이 되는 거예요. 변동에 안전합니다. 안전한 것이 바로 장점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단점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거 실이 많은 데 쓰는 거야. 그래서 아파트도 이걸 씁니다.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개실 사무소가 많은 건물 이런 데가 이 노통 연관식 보일러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단점이 간 내부에 연소 열을 보내가 데우다 보니까 수명이 짧아요. 길 수밖에 없습니다. 열을 많이 받으면 수명 짧아요. 그래서 열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막 수명이 짧아지죠. 열만 내는 사람 치고 병 안 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래서 단점으로서 수명이 짧아요. 수명이 짧고요. 예, 짧은 것이 대표적인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거는 충합용 보일러로 사용됩니다. 노통 연관식 보일러는 충합용 보일러로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아파트에 실이 많은 아파트에 적합도가 있습니다. 실이 많은데 각 방, 쉽게 방 실이 많은데 적합도가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수관식 보일러.
자, 이 수간식 보일러도 아파트하고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을 하면 지역난방의 보일러가 바로 이 수간식 보일러입니다. 자, 수간식 보일러는 일반적으로입니다. 자, 얘는 드럼이 있는 거죠. 수간식 보일러는. 자, 보통 밑에 물드럼, 수드럼이죠. 물드럼이 있고 수드럼이라 하죠. 그리고 이 위에 전기드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관을 많이 설치한 거예요. 수관을 많이 설치해서 대략 수관 설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관식 보일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수관식 보일러는 우리가 알아두시고 얘가 고압용 보일러로 사용이 됩니다. 고압용 보일러로 수관식 보일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난방이라든지 대규모 건축물에 많이 씁니다. 대규모 건축물이나 이런 지역 난방에 이런데 우리가 이 수관식 보일러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관식 보일러는 자, 주의할 게 고도의 수처리, 물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냥 공급을 하면 문제가 안에 스케일이 끼고 되면 청소가 어려워요. 내부 청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도의 물처리, 수처리를 해서 공급을 해서 스케일이 안 생기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스케일이 나중에 끼게 되면 이게 터져요, 수관이.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청소가 어렵습니다. 복잡기 때문에. 그래서 고도의 수처리, 물처리 설비가 필요한 것이 이 수관식 보일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534페이지 보시면 보일러의 효율과 능력 표시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보일러의 효율과 능력 표시 부분. 자, 보일러의 출력과 관련돼서 보일러의 출력과 보일러 마력 부분은 설비의 종합 문제가 나올 때 한번 언급이 됐었습니다. 보일러 마력. 그러면 1보일러 마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1보일러 마력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1시간에 100도씨 물 15.65kg을 전부 전기로 정발시키는 정발 능력을 1보일러 마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1보일러 마력을 개념을 언급을 했으니까, 그래서 상당 정발량, 전기가 가지고 있는 총 엔탈피를 우리가 100도씨 물에서 100도씨 전기로 정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상당 정발량 또는 한상 정발량이라고 하죠. 15.65kg/h 되겠죠. 약 시간당 약 15.65kg을 전기로 바꿀 수 있다. 상당 정발량을 의미하고 있다. 이것을 열량으로 나타내면 여기에다가 상당 정발량에다가 그러면 15.65kg/h에다가 잡열을 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잡열은 2257, 단올림하면 58이고요. 킬로줄 열량이 잡열은. 그래서 이것이 전기 정발 잡열입니다. 정발 잡열 2257 곱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곱해 버리면 저것이 열량이 나옵니다. 35,322kJ이 나오죠. 35,322kJ/h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량으로 환산하면 이것이 됩니다. 열량으로 환산했을 때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열량으로 환산할 때고 이것을 킬로와트로 환산하면 나눠주면 됩니다. 1kW의 전력은 저 앞에서 했죠? 3600kJ이 된다고 했습니다. 3600. 그래서 3600이다. 그래서 바로 35,000. 그래서 킬로와트로 나타내게 되면 자 35,322를 나누기 3,600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약 9.8kW가 됩니다. 킬로와트로 환산했을 땐 약 9.8kW가 나옵니다.
그리고 방열 면적으로 나타내게 되면 보통 전기 정말 0.756으로 나눠주면 되죠. 정발 잡료로. 그러면 9.8 나누기 0.756 하니까 약 13제곱미터 나오죠. 방열 면적으로 나타냈을 때는 이겁니다. 그래서 그 13제곱미터가 9.8kW를 0.756으로 나눠줘서 13이 나오는 겁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기억해 놓으시고. 자, 보일러의 효율과 관련된 거는 너무 많이 출제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보일러 효율. 사실 보일러 효율은 여기서 나온 식을 응용한 식입니다. 보일러의 전격 출력. 보일러 전격 출력은 사실 연료의 소비량, 연료를 떼야지 출력을 생해. 연료 소비량에다가 곱하기 연료의 발열량에다가 곱하기 효율 곱하기 비중 이렇게 곱한 거 이게 전격 출력이거든요. 그러면 효율 이것을 x로 둔 거예요. x. 그러면 자, 전체 x 이꼬로 보일러의 전격 출력이잖아. 그러면 효율을 앞으로 빼버리면 그걸로 나눠줘. 같이 있는 거는 역적되니까 나눠주면 돼. 자, 여기서 왕을 바꾸려고 하다가 실패하면 역적되면 다 참수당합니다. 그래서 다 묻어버려요. 그래서 전격 출력을 갖다가 같이 있던 것은 다 역적됩니다. 자, 전격 출력을 나머지 요소로 나눈 거죠. 연료의 소비량 곱하기 연료의 발열량 곱하기 비중 곱해서 나누어준 거죠. 이걸 백분율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효율 구하는 식이에요. 자, 그래서 보일러의 전격 출력과 그럼 이걸 연료의 소비량을 구하라, 사용량 구하라. 이걸 x로도 되죠. 그건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빼면 전격 출력 나머지로 곱해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런데 보일러 부하적인 측면을 보도록 합니다. 보일러 부하. 그래서 534페이지 거기 보일러의 부하를 보시면 보일러의 부하. 보일러 부하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보일러의 부하는 우리가 전격 출력, 보일러의 부하는 4가지 기본적인 부하가 있다. 제일 먼저 난방 부하가 있고요. 난방 부하. 난방에 들어간 에너지죠. 난방 부하. 근데 난방 부하는 방열 면적 곱하기 EDR 방열 면적에다가 표준 방열량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표준 방열량을 곱해서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급탕부하. 자, 급탕부하는, 그래서 난방부하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급탕부하는 급탕량 곱하기, 자,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를 곱해서 비열의 단위가 킬로줄이니까 나누기 3600을 해주시면 되죠. 1kW가 3600kJ니까. 그래서 급탕량의 단위는 리터 per hour여야 돼. 시간당 몇 리터야. 이걸로 대입해서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관부하가 있고, 배관부하는 보온제의 조건이라든지 또는 날씨나 온도나 이런 거에 따라 틀리죠. 그래서 이건 주어집니다. 배관기능이 틀려지니까 배관부하, 그리고 예열부하, 보일러 예열할 때도 이 4가지 부하가 있는데, 그러면 전격 출력은 이 4가지를 다 고려해 주는 거죠. 전격 출력은 1번 플러스 2번 플러스 3번 플러스 4번을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상용 출력. 자, 이 상용 출력의 개념은 1 플러스 2 플러스 3까지인데 배관부하까지 예열부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상용 출력이다. 그러면 전격 출력은 상용 출력 플러스 예열부하에도 전격 출력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미출력. 자, 정미출력은 1 플러스 2를 한 것이 정미출력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시험이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걸 낼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출력을 구하라는 문제를 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 쉽게 나오면 이걸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겠죠. 난방부하를 구하세요. 이렇게 기출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한번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제4절 방열기 설비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